자,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또 좀 여름이 되고 있으니까 시원한 이 녹음 부산의 도시공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시공원. 네. 예, 특히 기후 위기라든가 고령화, 도시 과밀 이런 데서 도시공원은 단순한 이 휴식층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생존 인프라라고 할 정도죠. 탄소 흡수라든가 열섬을 줄여주고 재해를 완충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정말 도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뭐 세계 보건기구라든가 이런 데에 국제기구들도 이 공공녹지가 기후 대응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부산은 산, 강, 바다 뭐 이게 어우러진 천년의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이런 지형 특성에 맞는 네. 공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도심에 등산도 하고 조망도 즐기고 바닷가도 찾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부산의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둘러보는 것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원이 이제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 직결된 인프라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난해 부산의 공원을 주제로 책을 내셨습니다. 교수님 앞에 있는 책인데 예.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 말이에요. 네. 예, 부산연구원의 부산학 교양총서라고 하는 데에 저와 동아대 종영학과의 김영학 교수님하고 같이 공저로 낸 책이고요. 네. 그 부제가 8가지 시선으로 즐기는 부산의 공원이에요. 이 우리 부산이 글로벌 해양 도시 이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은데, 이 공원들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문화적인 가치, 우리 시민 삶 속에서의 의미 이런 걸 한번 알려주는 정보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이 단지 뭐 나무나 벤치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사람들의 삶이 또 역사가, 도시의 변화가, 자연과의 관계가 그 안에 복합적으로 빼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산의 공원을 지형이나 지세, 도시의 성장, 또 관련된 역사 이런 큰 키워드를 가지고 네. 한 26개 공원 정도를 이 책에 소개를 했어요. 네. 이 책은 이 부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 매거진비 유튜브에도 링크를 게시해 두겠습니다. 자, 책 내용으로 들어가 봐서 8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를 다루셨는데 이 시선에 대한 얘기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원이라는 것을 이게 어떤 단일한 관점에서 이걸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 여러 가지 첨에서 이제 산의 즐거움, 부산 바다의 즐거움, 또 생태공원, 그리고 이 우리 부산은 이 근대의 과거와 현대를 엮어주는 이게 결절점이랄까, 그런 좀 어렵지만 그런 의미로서의 공원, 또 녹색 치유 공간, 또 국제 행사 기념 공원 그도 많고, 호국의 역사가 담긴 것도 있고, 또 민주의 역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시선에서 한번 공원을 여러 주제가 분류를 해서 한번 네. 보는 것이죠. 네. 저는 뭐 공원하면 시민공원, 또 삼락 생태공원 이 정도가 떠올랐는데 책에서 다룬 공원이 26개에 달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부산에 공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부산의 공원을 치면은 뭐 1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크고 작은 걸 다 하면. 네. 그런데 부산은 산과 강, 바다, 온천까지 있는 이 사포지향이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형 특성에서 공원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산지형 공원, 우리가 이제 금강공원, 초읍 어린이 대공원, 뭐 장산구리공원 같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하천은 삼락 생태공원, 얼숙도 공원 이런 것도 습지 중심으로 하는 공원이 있고, 해안형으로는 송도,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 레저와 관광이 있는 그런 중심의 공원이고, 도심 녹지 공원으로 부산 시민공원, 또 해운대 수목원, 뭐 회화나무 샘터공원 같은 이런 것들도 있죠. 또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를 담아낸 공원도 있다면서요. 예. 부산의 공원의 특징이 하나가 역사성인데요. 네. 우리가 용두산 공원, 네, 그리고 옛날에 이게 지금은 이 구청으로 바뀌었는데 대전공원이나 고관공원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동네 사적공원, 그리고 수영사적공원, 부산 진성공원, 이런 자성대공원 옛 이름이 그렇죠. 그리고 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엔 기념공원, 또 우리가 부마항쟁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역사를 민주 역사가 담고 있는 민주공원, 네.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서 또 만들어진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수촌 공원, 또 에이펙 나루공원, 양정 라이온스 공원 같은 그런 공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원은 우리 부산이 국제 도시 부산으로서 성장해오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공간들이죠. 네. 공원 하나하나가 부산의 역사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순한 휴식의 공간을 넘어서 도시의 기억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책에 등장하는 공원들 이름 수준에서 나열을 했는데 몇 곳만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게 우리 금감공원 있잖아요. 네. 노래 중에 옛날에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할 때 금강인데 네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공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동래구 금정산 오. 자락에 있는 아주 울창한 거기는 금강송 숲이 있고요. 네. 기암괴석이 있어서 작은 금강산을 연상시킨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였는데 이게 1920년 일제 시대에 일본 상인이 조성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70년대에 전국적으로 금강공원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뭐 동물원, 케이블카, 지금도 케이블카 있고요. 식물원도 있어서 네. 뭐 아이들이 원더랜드 할 정도로 어린이날 되면은 뭐 북새통을 이루는 그래요. 그렇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가면서 시설이 노후화돼가 위기를 겪었는데 이 금강공원에는 2003년부터 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강공원 활성화 추진위원회 협의회도 만들어가지고 환경 개선에 운동도 했고요. 그래서 이 한번 들어가 보면 자연과 함께 이 도심 속의 힐링 공원이라고 할 정도로 네. 금강공원은 아름답고 그런 멋진 탈바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해운대 쪽에 알려진 게 장산이죠. 이 장산 구립공원, 해운대 구립공원이에요. 네. 한 634m 높이 해발의 장산이 우리 부산의 또 상징적인 산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는 반딧불이라든가 뭐 팔색조, 가재 이런 아주 희귀 생물이 서식하는 그런 생태 보호기도 하고요. 네.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가 동백섬, 해운대 온천을 포함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장산구리공원. 부산에서 보면 뭐 해운대 앞바다가 너무 멋지게 보이죠. 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금강공원 네. 케이블카 타러 가본 적이 있는데 조금 오래된 듯하지만 나름 운치도 있고 네. 매력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직접 나서서 쇠락한 공원을 살렸다는 얘기가 인상 깊은데 네. 비슷한 스토리가 부산 시민공원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직접 만든 공원이라면서요? 네, 예. 부산 시민공원은 사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원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는 경마장이었고 미군이 줄곧 하야리아 부대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이죠. 네. 약 한 거의 20여 년 동안에 우리 부산 시민 단체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해서 2006년도에 반환을 했고 그리고 과거의 그 미군 부대의 공간도 기억으로 살리기도 하고요. 시민 포럼을 열거나 그래서 어떤 공원으로 만들면 좋을지 고민도 많이 했고 2014년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 개장이 됐는데 매년 700만 명이 찾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시민 보면 1년에 한 2번쯤은 이상 가봤다 이렇게 저도 여기 좋아요. 보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예. 부산 시민공원에 콘서트홀을 네. 개관하는데 맞아요. 클래식 그 파크 콘서트가 열려서 우리가 조수미라든가 세계적인 소프라노 또 정명훈, 네. 지휘자. 라스칼라, 제 어떤 감독까지 예술 감독으로 된 세계적인 그런 분들의 공연을 아주 넓은 잔디밭에서 야, 진짜 저녁에 좋다. 한 수만 명이 모였어요. 저도 갔어요 그때. 네. 예,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조그마한 이게 엉덩이에 댈 수 있는 이 하나의 그 돗자리 같은 거. 돗자리 정도 작은 거 네. 가지고 가서 낑겨서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뭐 그래요? 아침부터 뭐 자리 잡으려고 했다는데 네. 이렇게 이 음. 공원에 보면 특히 부산 시민공원은 곳곳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향기의 숲길이라는 게 있어서 옛 그 경마 일제 시대 때 그 트랙 자리도 있고 기억의 숲길 여기는 미군 장교 간사를 전시 공간으로
바꿨고요. 네. 참여의 숲길은 시민들이 직접 심은 나무, 타일 같은데 자기 이름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부산시민공원은 이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역사와 기억, 공동체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참여형 도시공원의 어떤 모델로서 그리고 적어도 한 14만 평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도심의 평지에 넓은 공원이죠. 맞습니다. 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 사이의 유대감 또 공동체성 또한 크게 강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부산을 공원의 도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겠죠? 예, 부산에 한 2,0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공원이 이름은 있는데 그 부산시 전체 총 면적의 한 5% 정도가 공원입니다. 네. 1인당 공원 면적을 따지면 12.6 평방미터. 예, 전국 평균은 조금 도는데 한 20년 전에는 이거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많이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부산이 원래 동네가 그렇지만 상당히 공원이 좀 멀어요. 이 가기에 도시 외곽이나 산지 많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 서울은 공원이 한 1km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한 2km 정도 이상 2배나 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조금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 자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탁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이 흩어져가 있고 단절돼 있고 그러니까 식생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또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설계가 안 되고 획일적인 공원 설계 같은 게 좀 아쉽고 또 앞으로 놀이터 같은 것도 너무 노후화되거나 운동시설 같은 안전 문제도 좀 체크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공원은 많은데 정작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은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개선점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예, 제일 먼저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생활권 중심에 가까운 근린공원을 좀 더 늘리고 도심에 짜투리 당이 있으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작은 소공원화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길이라든가 골목길, 하천 녹지 이런 거를 이 녹지를 좀 연결시켜 줘서 공원이 이 생태 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뭐 반려동물, 그 동반 이런 가정이 접근하기에 좀 불편한 게 많은 거를 고쳐주고 이러려면 공원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뭐 인클루시브라고도 하고 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불편한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배려하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런 게 이제 양정 라이온스 공원 같은 경우가 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반려동물의 가정이 가서 즐기기에 굉장히 괜찮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공원이 그냥 외형상보다는 그 공원에 좀 이야기가 담긴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데 그런 어떤 괴정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그 마을 샘물을 살려서 회화나무 옛날에 마을에 정자수로 쓰던 회화나무 샘터 공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온 옛날 빨래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멋이라든가 서사가 있군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보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고 가서 그런 걸 느끼면 지금 도심에서 그런 예전에 빨래하던 그런 어떤 느낌 또는 나무에 그네 매달고 놀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생태복원형 공원으로서 바꿔가는 것도 이 주로 이 잔디를 인공적인 잔디도 심지만 원래 사는 자연의 그 풀이라든가 이런 초지로 또 포장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투수형 재료로 바꿔간다든가 흙이나 생명, 이 물이 어우러져서 살아있는 공간이 공원이 돼야 돼요. 공원이 아스팔트 돼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이 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단체나 또는 학교, 학생들, 주민자치회하고 좀 이 협약을 통하든지 해서 서로 같이 만드는 또 조사도 같이 해보고 같이 관리도 하는 이런 어떤 이 민간 이 거버넌스의 공원으로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종합해 보면 접근성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동체성도 다시금 강조해 주셨는데 자 여기까지 부산의 공원 얘기를 좀 해봤고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죠.
마지막 챕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공원의 역할을 비롯해서 공원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주제를 좀 그쪽으로 옮겨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기후위기 시대 공원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공원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도시의 필수 인프라. 가장 중요한 게 도시 열섬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낮에 이제 지금도 느껴지는데 굉장히 낮에 뜨거운 햇볕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건물의 밤에도 이제 열대야를 날 정도로 이 열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이걸 그 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주로 도시가 돼 있다 보니까 기온이 네. 상승하고 열섬 현상이 나는데, 이 공원은 나무라든가 잔디라든가 습지 이런 걸 통해서 도시 온도를 낮추잖아요.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열을 흡수 분산시키고, 그 실질적으로 도심 주변에 공원 주변에 이런 여름철의 평균이 일반 어떤 다른 데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공원으로 가야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네. 탄소 흡수원 확보 기능입니다. 실제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 산소를 배출하죠. 우리 생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국제적으로도 기후 중립 도시 인정 평가할 때 핵심 요소고요. 네. 공원 1헥타 한 3,000평에 연간 CO2가 한 5.5톤 흡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이에요. 공원 자체가. 그래서 이 도시화가 되면 식물이 아까 같이 서식지가 단절되고 이러는데, 도시만의 어느 정도 규모의 공원은 그 안에 동식물이 서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키워나갈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네, 이 공원이 도시의 에어컨이자 탄소 저장소 그리고 생명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건데,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서 기후 대응 인프라로서 공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세계 보건기구나 유럽 환경청 같은 경우에 그린 스페이스 녹지 공간은 도시의 면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 자체가 보기에도 좋지만 네. 시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또 공원은 재해 같은 경우에 이 공원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도 나무들이 이게 잡고 있어서 이런 완충지대가 되고요. 홍수 같은 경우에 물을 머금어 주지요. 네. 스펀지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진, 아까 폭풍, 폭염 이런 거 재난이 발생할 때는 임시 대피소가 공원이 있고 헬기 착륙도 가능하고 응급 물자 공급지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산 삼락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 낙동강이 범람하잖아요. 거기에서 대비해서 친수 공간이나 방제 공간도 있고, 그리고 또 부산시민공원이나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재난을 당할 때 시민 피난처로도 지정이 돼 있어요. 공원이. 그리고 그 공원은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금 도심에 그 미세먼지가 많은데, 나무와 식물들이 미세먼지를,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걸러내는 자연 필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도심에 공원이 많으면 그 도시의 공기, 대기질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한 공원이 물 순환 시스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이라든가 뭐 잔디라든가 초지를 이렇게 형성해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충하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죠. 네, 공원이 도시를 지키는 면역 시스템 기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역시 인상 깊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인데, 특히 요즘에 이 뭐 우울감이나 불안, 흔히 또 기후 우울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자연에 들어가면 네. 먼저 편안하잖아요. 심박수라든가 혈압 자체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좀 줄고, 그리고 뭔가가 이 자연과 내 일체감 같은 걸 느낀 이런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고, 자연과 접촉하면 스트레스, 불만, 우울 감소에 직접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 고령자나 뭐 1인 가구, 청소년 이럴 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게 이 산책을 하든가 휴식 공간으로서 공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이제 부산의 해운대 수목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석대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여기는 가족 단위로 가서도 아주 좋고요. 아까 이야기한 회화나무 샘터공원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가족끼리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태 커뮤니티가 될 수 있고 그 제가 이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미국의 조경가로서 유명한 이 옴스테드 하는 입장이 센트럴파크 이런 걸 설계한 분이죠. 센트럴파크를 지으면서 그것도 또 반대가 많았어요. 100년 전에. 그런데 그분이 뭐라 했느냐면 만일에 이 100년 뒤에 정신병원이 필요 없으려면 지금 공원을 지어야 된다. 그래요. 예, 그렇게 나온 것이 100만 평 되는 센트럴파크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성견 지명이죠. 네. 도심의 공원은 정신병원 또는 요양병원 수십 개, 수백 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 치유와 회복 또 정서적 안정 우리가 공원을 찾는 핵심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공원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기후위기 시대의 공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 먼저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후 적응형이 돼야 되고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고 또 삶의 치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좀 디지털 융합형 어떤 그런 공원까지 또 재미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어떤 복합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네. 이 공원을 그냥 무늬만 녹지가 있게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아까 생태계가 연결되게끔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거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넣기보다는 거기가 어떻게 생태계 문제, 생태 복원형 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공원을 시가 일방적으로 만든다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원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건강공원에 활성화 추진 협의회가 있다든가 또 장산 같은 경우는 장산 사랑 운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연결시키면 일본의 그 요나고 물새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규 관리 인력 최소화하고 시민 자원봉사가 굉장히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공원의 주인이 되고 네. 자원봉사자를 기반으로 한 공원 운영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그 인클루시브 디자인, 뭐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반려동물 이런 걸 고려해서 접근성도 있고 편리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것. 거기다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면 좋겠고요. 그 요즘에 이제 와서 AI 시대하고 이야기하니까 디지털 기술을 좀 접목해서 용두산에 그런 게 있죠. 용두산은 용두산 미디어 파크로 이 메타버스 하는 어떤 새로운 그 실제 어떤 세계라 가상 현실을 접목시켜 가지고 그런 콘텐츠 같은 걸 넣어서 밖에서도 그냥 공원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재미도 주고 생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미래공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열린 공간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져야겠죠.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공원은 도시의 모습 자체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철학이 스며 있는 공간이고 앞으로 기후 전략에서 핵심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이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미래를 가꾸는 그런 특히 민주도시 부산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후위기를 펴낼 수 있고 산과 강과 바다, 온천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포지향의 부산의 특성을 살린 그런 멋진 공원을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공원이라는 한자어에서 공이라는 글자, 공평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릴 때 비로소 진짜 공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공원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환경경제학자 김해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